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학부모가요, 자신의 초등학교 자녀 교사에게 이런 수칙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름인즉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내용도 가관입니다. 지시하지 말고 부탁하는 말투로 할 것.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할 것. 자기의 자녀가 왕자면은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짜증, 왕진상. 네. 자기 자녀가 귀하면요, 남의 자녀도 귀한 겁니다.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니 할 말 있으면 왕손에게 하듯이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서한을 올리기 바랍니다. 8월 1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빵당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최근 휴가철을 맞아서 이곳으로 휴가 떠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필리핀 세부의 한 주택가입니다. 파란 옷차림에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네. 잠시 뒤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가방이 무거운지 양손으로 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수백 미터를 걸어간 남성, 한 주차장에 다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뒤 이 남성은 차량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자, 과연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 여행 가방 안에 8살 아이가 납치돼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나. 무슨 장유미 변호사님, 여행용 옷가지나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사람, 그것도 아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현지 시각으로 바로 어제 오후 필리핀 세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납치된 어린아이는 한인 교민의 자녀였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범인은 이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집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형 가방에 아이를 넣고 지금 나가기까지 했는데요. 범행 당시 남성은 아이의 손가발을 테이프로 묶었고 여행 가방에 밀어 넣었으며 여행 가방을 밀어서 주택가 도로 수백 미터를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놨던 것으로 보이는 은색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저 모자 달린 옷을 입고 저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이를 납치할 동안, 그럼 전혜연 평론가님, 저 아이의 부모님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이의 부모님은 이후에 CCTV를 통해서 보고 나서야 아이가 없는 것이 이런 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30대 남성이 집에 침입해서 저렇게 대형 가방에 아이를 넣어서 가는 것을 발견한 이 부모님은 현지 고민들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됐는데요. 교민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 상황을 전파를 시켰습니다. 어허. 왜냐? 네. 혹시라도 저런 남성을 봤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인데 네. 교민들이 SNS라고 하죠. 서로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8월 10일경 오후 2시쯤 그러니까 세부 만다오시티 세븐디 망고 공장 옆 건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 딸이 납치됐다. 이런 소식.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범인의 어머. 차량 번호 등을 알려줬는데 야. 해외에서 왜 아이가 납치되면 이 경보 시스템을 차량을 통해서 전파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축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진짜 일단 대단해요. 왜냐면 교민들이 자기 일처럼 다 발벗고 나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보가 막 그냥 이 쇄도하는데 중요한 건 저 납치범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교민들이 저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고 또 한국 필리핀 대사관 세부 분관 그것도 역시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 아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차량을 수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천만 다행히 사고 발생 7시간 정도 지난 저녁 8시쯤에 범인을 검거했고 아이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조금 전에 사진에 잠깐 나왔던 그 인간 같은데 납치범 잡고 봤더니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 다른 사람의 일을 나가고 있었고요. 아이는 집에 있었고 우리가 3층인데 1층에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해요. 이게 갔다가 들어오면서 납치가 됐어요. 집으로 이제 대문으로 들어오면서 납치가 됐어요. 범인이 특정이 됐는데 범인이 면식범이에요. 저희가 세입자인데 그 건물주의 그 동생입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어갖고 CCTV를 일부러 폐해서 캐리어를 준비를 해놨었고요. 듣고 나갈 때 이제 아이를 묶어갖고 캐리어에 넣어갖고 묵비권을 어제까지 계속 행사를 했었고 변호사가 선임돼서 이제 계속 취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저 피해자분들이요. 지금 저 건물의 세입자분들, 세들어 사시는 분인데 그 건물주의 동생이라는 인간인데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설마 저 인간이 혹시 백성범 이게 지금 V자 설마 V자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 인간이 지금 블러되어 있어서 얼굴 표정 자세는 안 보입니다만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 지금 사진을 찍는데 V자를 그리고 저기는 유치장 아닌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남성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슨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범행 동기나 이런 것 과정들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저 표정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와, 진짜 저 인간 제정신입니까? 글쎄요, 저 V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필리핀의 사법 체계 신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인간들이 뭐 돈 많다고, 왜냐면 저 인간 이 V자가 혹시라도 나 금방 풀려날 수도 있어. 혹시 이런 거라면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그걸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영은 원장이 일단은 아이가 8살이에요. 납치돼서 저 여행용 가방 트렁크에 갇혀 있어서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 진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8살 아이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에서 납치를 당해서 세상에.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정말 7시간, 8시간을 끌려다닌 것입니다. 아이는 정말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외상이고요. 제가 많은 아이들의 심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담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인 건요. 네.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알려졌고요. 네. 현재는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고요. 이 피해 아동 어머니가 SNS를 통해서 딸 얼굴에 약간의 타박상과 긁힌 흔적이 있지만 정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하지만 순진하고 착한 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어디 신체적으로 다친 데는 없어서 더 천만다행이고 지금 조영은 원장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심리 치료도 앞으로 좀 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요. 이 납치범, 이 극악무도한 납치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들은요. 현지 교민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세부의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와 주신 또 2분이 있습니다. 2분이 직접 찾아와 주셔갖고 끝까지 자리 막 지켜주시고 이제 많은 SNS나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병원이고요. 치료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처가 좀 많이 났어요. 뭐 손등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밝게 웃으려고 이제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루어 짐작컨대 아이의 손등 같은 상처가 있었다는 저 트렁크 안에서 나가버리고 탈출하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 그런 상상도 되잖아요. 지금 손등을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자, 심리치도 정말 병행돼야 될 텐데 지금 잡고 봤더니 면식범이었어. 근데 저 인간 왜 저랬답니까? 안진영 기자님.
현재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앞서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리면은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은 부모들이 직접 검거 후에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직접 부모들의 확인을 통해서 V자를 그게 맞고 저 블러 모자이크 속의 표정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 씨의 저 인간 진짜. 자,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내 아이를 납치해갖고 이렇게 웃고 있다. 악마와 같은 인간이라고 분노를 토했고요. 현지 경찰은요, 용의자가 왜 여행 가방을 사용해서 아이를 납치하려 한 건지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인간이 올바로 정신이 박힌 인간인데도 저 짓을 하고 있다면요. 이건 분명히 혹시라도 나 잡혀도 금방 풀려날 수 있다? 막 그런 조롱의 웃음인지 이게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지금 유치장이 잡혀있는데 이게 V자 할 수 있어요? 필리핀 사법체계 믿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 처벌받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정치권에서 관심이 가는 두 재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재판은 이 인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장윤민 변호사님. 바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어. 이 재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고요. 적용되는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어허.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500만 원이었는데요. 네. 법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형 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인 점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징역 6개월의 실형이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1심이긴 합니다만 2심, 3심,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3심까지 가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죠. 아, 그래요? 예, 보통 뉴스에서 벌금 100만 원이 기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요.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입니다. 그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기타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 적용법이 다르군요. 일단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거에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런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했던 인물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실형된 거야? 안진영 기자님 시청자분들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진석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돼 올렸던 글 때문입니다. 어허. 그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더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어허. 이 내용을 올린 직후 엄청난 논란이 불러일으켜졌고요. 이에 네. 대해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뿐이라면서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이 해명이 앞서 했던 주장과의 무슨 인과관계가 딱히 떨어지는지는 저희가 잠시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저 글이 논란이 됐을 때 당시에요. 2017년이잖아요. 당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을 당시에 검찰에 고소합니다. 그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진정한 상태에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일단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노건호 씨의 당시 모습인데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보세요. 정진석 당시 의원이 SNS에 올렸던 내용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과 노건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2009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기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저희가 이건 팩트고 이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네. 이게 참 이 사건은 좀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일단 검찰에서는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낼 만한 정도의 그런 혐의다라고 판단하고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네. 이게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유족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자 명예훼손이 형량이 좀 낮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사실 좀 놀랐는데 일단 재판부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형을 뛰어넘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할 정도인 이유를 살펴보니 재판부가 좀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아마 정진석 의원이 법정에서 지금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아마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게재해서 유족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라고 했으면 실형이 선고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는 부분도 이 판결문에 들어있고 네.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보면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그때 뭐 권양숙 여사 가출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부 사적인 영역인데 완전한 이게 무슨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사적 영역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라고 일단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례적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판결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판결 이 근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 주장을 진실이라 믿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그리고 악의적이다 표현 썼고요. 매우 경솔한 공격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 단호하게 재판부가 1심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드리셨죠. 본인은 이게 진실이라는데 사실이라는데 그럼 그 근거를 대고서 했더니 재판 과정에서 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중진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지난 5월에 1차 공판 때 출석할 때 이 혐의를 소명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무슨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뭐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정치적인 그 공방, 그게 이제 주된 의도였기 때문에 잘 소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5월의 모습인데 이제 어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왔을 때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 항소하겠다 이걸로 좀 이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제가 앞서
정진석 의원이 2017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이제 즉 권 씨는 가출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 커지니까 그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했단 말. 부연 설명 들어보세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제가 머리가 조금 둔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 앞서 올린 글하고 이 반박하려고 올린 글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본인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인 것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정치적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신 분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마치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이 엄청난 무슨 비리 혐의가 마치 확정되는 듯한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측면 보면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상처를 법원은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은 자꾸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입은 아들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낸 아내의 입장에서 과연 저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많이 좀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는 형량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보다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거칠고 경솔하게 말하는 부분이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마 좀 이례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올 정도로 검찰에서 이렇게 실형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어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여야를 떠나서 워낙 상대방에 대해서 거칠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확인되다 보니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따끔한 말들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이 이번 판결을 두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재판부를 공격하기 앞서서 이런 네. 시민들의 지적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물론 이제 항소하겠다고 어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앞으로 좀 절차 봐야겠습니다만 좀 섣부른 예단일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이게 항소심에서 뭐 180도 뒤집히는 결과는 아니면 또 형량 낮춰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변호사로서 판단을 해보면 통상 사자 명예훼손을 가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인 공적 인물이 너무 거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유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1심 재판부에서 좀 다소 분개하는 심정으로 좀 강하게 선고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이거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정진석 의원께서 지금 나와서 저렇게 입장을 내시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소 누그러뜨리는 그런 톤으로 재판부 앞에 서지 않을까. 정말 실형이 확정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변화들 때문에 아마도 항소심의 판결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항소심의 또 과정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 관심 가는 두 재판이라 했잖아요. 나머지 한 재판은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인데 그동안 조민 씨가 그동안 떳떳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겼어요. 그동안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민 씨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우리 딸 떳떳하게 살았다 하는데 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즉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민 씨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일단은 지금 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그 두 분이 받은,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통해서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 1심으로만 확정이 된 거지만 내용이 대부분 조민 씨와 그 아들에 대한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사자입니다. 아. 그렇죠? 그 당사자죠. 근데 통상적으로 어머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구치소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딸까지 기소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번 달 26일까지였는데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 기소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검찰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소유예라는 거는 잘못했지만 한번 봐줄게라는 소리거든요. 아하.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자백이죠. 자백과 반성. 그런데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 최근에 본인이 뭐 학위와 관련된 것들 소송하는 거 소취하면서 좀 약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이제 좀 부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아하. 그리고 지금 요번에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돼서 조민 씨가 오히려 부모보다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하지 않은 건 오히려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조민 씨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때는 기소유예할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런 선택했다는 것은 장유미 변호사님, 약간의 이런 표현은 좀 격할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조민 씨가 약간 괘씸죄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달 14일경에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조민의 반성 여부를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즈음에 조민 씨는 본인이 나온 그 의사 면허를 반납했고 대학교와 그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등을 다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반성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부부가 어떤 입장문을 좀 낮은 자세로 좀 겸허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사과의 의미를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검찰의 이런 입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최종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조민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의 시선으로는 보이는 점, 그리고 확정 판결이 있는데 좀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혐의를. 또 검찰은 조민 씨 자체가 아니라 이게 부모와 같이 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저울질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기일에 혹시 그렇다면 이런 검찰의 기류를 의식해서 자백하는 거 아니야? 인정하고 1심과는 다른 전략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이게 아빠로서 제대로 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1심과 같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종합해서 검찰은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가족의 대부분이 지금 영어의 몸이거나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그럼 재판에 넘겨졌으면 다툴 혐의는 뭡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일단 조민 씨에게는 큰 틀에서 보면 두 학교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2013년에 이제 제출을 했던 서류들이 좀 우리 얘기 나오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그것도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허위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위조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조됐거나 한 허위의 공문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본인이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 제출한 혐의, 그게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인 2014년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도 거의 동일한 것들을 냈습니다. 그 역시 동일한 혐의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로 속여서, 쉽게 말해서 속여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이 부분은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 지금 이렇게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민 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중한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로 이제 소위 말해서 드랍시키기에는 지금 언급되는 혐의도 그렇고 아하. 조민 씨의 태도가 그러긴 어려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조영은 원장님, 조민 씨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입장은 나왔을까요? 네, 조민 씨가 자신의 SNS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재판에 성실히 참석,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거는 아마 전현평은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기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법적인 공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의 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대한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부모인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보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심경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즉 내 자식 말고 아버지인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아이고.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그러겠죠. 네, 나온 네.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최강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올린 저 글을 공유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단장이라는 네네. 표현 쓰죠.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건데 최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여러 가지 논란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요. 1심,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가정의 대부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또 영어에 몸인 상태라서 앞으로 조민 씨의 재판 과정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에게 말하듯 하라. 이게 무슨 사극 대사인가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공무원이었는데요. 교육부에 몸담고 있는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바로 본인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그 담임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특별의 왕의 DNA가 있다면서 여러 당부를 한 게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왕의 아무리 내 새끼 예쁘다고 내 자식에게 왕의 DNA가 있느니라 함부로 대하지만 전현 평론가 이게 지금 어느 시대예요? 이게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헷갈릴 정도의 표현인데다가 사실 내용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아하. 과연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선생님이 내 자식 편 들어주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지마, 안 돼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자녀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학생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 하지 말라고 훈육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교육부 사무관이 한 말인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뭐 잘못을 해야 되면 막 우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뭐예요 그 일이?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게 참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교육부 사무관이라면 누구보다도 교육 분야 전문가일 것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참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야, 아유, 웃음이 나오네. 제가 이제 요거를 진짜 그대로 뽑아 이게 9가지 조항 편지예요. 담임사한테 보낸 편지란 와 제가 이거를 방송 전에 읽었는데 기가 그냥 막 콧물이 나올 정도 웃었어요. 이게 백성은 회장 왕의 DNA를 가진 아이가 왕에게 대하듯이 잘해요, 진짜. 본인은 왕이신가 보네요. 나 진짜.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게 여기 사항이 있어요. 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다 뒤에 그것도 있네요.
특히 반장이나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장이나 줄반장을 또 시켜줘야 되나 보네요. 그냥 본인이 선생님을 하시죠. 아니 홈스쿨링을 하시든지. 왜 이걸 학교에 이런 내용까지 보내서 이 교사에게 진짜 저희가 지금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요. 진짜 제가 다 방송 시간 제한돼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 이걸 읽어드릴까요? 회화에는 강점이 있고 수학은 취약하니까 수학 등 학습에 대한 강요하지만 참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안녕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거 기본적 예의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하도 사회 문제 기가 막혀 코가 막히니까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직자 통합 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이합이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설마 이 보낸 학부모라는 사람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설마 이랬겠죠? 아 선생님 사실 그거 제가 농담으로 보낸 건데 이렇게 또 기사화가 됐는데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그랬겠죠? 그렇다면 이게 해프닝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본인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어머? 자, 이로 인해서 이 담임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죠. 아 정말 아동학대는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사실관계 확인해봐야잖아요. 그럼요.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해당 교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했는데 아까 교사 노조에서 내용의 절정은 왕의 DNA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걸 읽어보신 많은 분들이 교사도 있으시지만 학부모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내용의 절정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뭔데요?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보호해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 아이와 분쟁이 있었던 모든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아, 이런 사람이 나의 동료 학부모이지 않길 바란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인데 또래 갈등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학폭 열려요. 학폭의 가해자 그쪽 상대방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라는 그런 요청과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학폭 가해자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조영원 원장 해당 학교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네, 제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침해하고 이 학부모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사실은 이제야 표면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학교 측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해당 교육부 사무관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사무관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고요. 네. 초등교사 노조에서는 해당 사무관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요. 교육부에 있는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을 상대로 교육부가 이거 손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실태 감사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만 귀하면 남의 자식은 어떤 취급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의 사무관으로 있어요 지금? 교육부!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어요. 자, 오랜만에 들린 이 두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서세원 씨의 전 아내죠. 서정희 씨의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원래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히 소통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조용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최근에 다시 SNS를 활동을 재개하고 유방암 투병 중인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투병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제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입원, 2차 보건수술 준비 중입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일단 서정희 씨, 지난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아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아마 그거 관련해서 입원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 전혀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귀엽게 V를 그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요가 자세를 취하면서 본인은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을 본 딸 서동주 씨 역시 엄마 귀엽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진짜 글쎄 우리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암 투병 중이면 되게 침울하고 좀 우울한 가라앉은 표정일 것 같았는데 전현 평론가 우리의 그런 우려를 싹 날리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최근 입원 전에 올린 글을 보면 그래도 삶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활력을 좀 채워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희 씨의 글을 보니까 굉장히 사실 몇 달간 힘들었다라는 신경을 말을 했는데 최근에는 머리카락이 자라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이제야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정희 씨가 보통 이제 CF 모델 활동했던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은 바가 그래요? 있거든요. 과거에 집이라던가 집안에 배치된 소품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뽐내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인테리어하고 있는 관련된 사진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항암 치료하면 삭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정희 씨가 너무 유쾌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가발 안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어머 그럼 지금 저게 가발 아니에요? 글쎄요. 현재 봐서는 가발이 아닌 듯으로 보이는데 와 다행이네요. 잘 됐어요. 예전에 이제 삭발을 다 했던 맞아요, 것으로 알려지고 그전에.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빨강머리 애니라고 해서 우리 왜 그 유쾌함의 상징인 그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대사를 그대로 차용을 했는데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서정희 씨 이렇게 밝은 기운으로 앞으로 또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입원했잖아요. 아까 SNS 올린 것처럼 다시 입원, 2차 보건수술 준비 중. 그런데 다시 입원하기 직전에 MBN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동침에 출연했대요. 서정희 씨가 어떤 얘기를 들려줬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입니다. 사실 저도 큰 모험을 하고 나온 거죠. 예,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못 나오고 가장 아플 때 그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와서 저도 힐링 받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11년 차. 아니 어떻게 11년 차의 시어머니가 지금 맞선 나온 분 같이 외모가 지금은 이제 익숙하고요. 결혼 초에는 어머님 할 때 너무 어색했어요. 예, 첫 사위랑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색했고 동주랑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지금 이제 어머니 하는데 지금은 익숙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제 스스로는 최고의 시어머니니까 자부심도 대단하고 저도 네, 좋은 시어머니 맞아요. 진짜 박송 씨의 놀라움 진짜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말을 듣기 전에 진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그렇죠. 게다가 1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정희 씨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올해 62인데요. 이분이 따지고 보면 19살 때 굉장히 일찍 데뷔를 해서 그때는
CF 퀸. 원래 이 상업주의의 최고봉이 그 꽃이 CF라고 하잖아요. 아하. 이 CF계에서 정말 최고봉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네. 아무래도 활동을 일찍 접었다 보니까는 서정희 씨의 활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나오는 저 CF 속 모습 19살 때에서 대박 사건이네요. 서정희 씨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서정희 씨 그동안 딸인 서동주 씨는 많이 TV에 나왔으니까는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서동주 씨보다 2살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일 수 있는 건데 네. 본인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막 우물가에서 방망이로 빨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작 나는 전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시어머니라는 걸 자랑을 합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한 적도 없고 아들에게 잘 놀러 갔다 오라고 여행 갈 때 경비도 주신다고 했는데 야. 11년 차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 나들이를 한 서정희 씨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진행하시는 박수홍 씨나 최은경 씨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분들 막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려줬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건 왜냐? 일단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어떤 저한테는 그런 현숙한 안에 성경적인 그 여인의 모습을 제 스스로 만들어가길 원했고 제가 저희 남편이 예전에 저를 부르면 야 그러면 제가 복종 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저를 종처럼 부려주는 것도 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혼을 딱 하고 나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 사자처럼 나의 삶을 이제 알아가고 싶고 지금 이제 이혼하고도 10몇 년이 흐르고 뭐 한갑도 지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아기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삶을 허용했고 많은 것들을 제가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전현평론 저런 글쎄 마음가짐 어떻게 저런 넓은 호수 같은 마음을 고인이 되신 서세훈 씨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라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들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갖고 싶고 그러네요. 아이들의 아버지시니까요. 네.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하시라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저런 행동을 한 것까지 우리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것 맞아요. 같습니다. 서정희 씨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과연 이제 사랑이라고만 볼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화를 내고 한 사람은 복종하고 그런 관계를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정희 씨가 지난날의 어떤 일을 돌아가신 분 만에 탓이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자존감을 갖고 살아보겠다. 저 부분은 진짜 모든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서정희 씨가 정말 서정희의 삶을 멋있게 살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조영은 원장님 앞서 서정희 씨가 모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큰 결심하고 큰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터놓는다는 게 보통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서정희 씨가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했었고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이후에야 밝혀졌죠. 그렇죠. 그런데 서정희 씨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부재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적응 기제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내가 희망찬 면을 바라봐야 된다면 바라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희망적인 심경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우리 꽃 같은 서정희 씨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이게 이제 글쎄 짓궂은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서정희 씨는 지금은 고인이 된 서세원 씨, 전 남편 서세원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단 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가 이혼했던 게 2015년이고
지난 5월에 캄보디아에서 서세현 씨가 이제 링거를 맞고 심정지가 사망을 했었죠. 네.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건 그 딸이었던 서동주 씨가 바로 캄보디아로 날아가서 추도식 다 참석하고 한국 와서 연결식까지 다 지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알고 그랬죠. 있는데 서정희 씨가 이와 관련된 심경을 전하긴 했습니다. 괜히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연민이 느껴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비록 남이 됐지만 서세현 씨하고 32년을 같이 살았고 그 전 남편이고 또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서세현 씨를 위해서 그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혹은 아프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셨었다고 하네요. 하하. 참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던 서정희 씨네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앞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뭔가 아기처럼 새로운 걸 막 알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그래도 거기서 뭔가 우리가 막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밝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느낍니다. 네, 서정희 씨에게 응원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뭘까요? 60대에 접어든 이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간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교류해온 한 건축가와 이 디자인 그룹까지 만들면서 앞으로 이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이 표현 반복하면서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방송 활동도 재개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도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서정희 씨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두 자녀를 키운 어머니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이를 잘 건사했던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정희 씨가. 하지만 앞으로는 터널을 지나면 터널 끝에 뭐가 보여요? 환한 눈부신 밝은 빛이 보이잖아요. 앞으로는 그 밝은 빛을 따라 꽃길만 걸으시길 또 투병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생활 또 응원하면서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이모저모 알아볼 텐데, 와, 얼마 전에요. 전현평론가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영유아들의 아이돌 스타가 뭐 등장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전 세계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는 그 인물이 병원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인물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 아이의 사연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하. 이 아기는요,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태어나고 7개월 때 심장 기능이 10%밖에 작용하지 않는 아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심장 이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 부모님도 지치고 이제 아이도 좀 지칠 텐데 이 아기의 정말 친구, 물론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화면으로 많이 봤겠죠. 누굴까요? 뚜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그런데 이 아기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흐뭇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 잘 보시면 야 정말 아기 상어 찐팬입니다. 모자, 옷 잘 보시면 네. 다 아기 상어 그려져 귀여워. 있어요. 아주 신났습니다. 아기 상어 지금 노래가 나오니까 신나게 춤을 추는데 자 문밖을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진짜 아기 상어가 어머나. 들어옵니다. 이 아기 정말 너무 놀라서 너무 좋아서 서 있죠. 어른들, 얼마나 순간 어른들서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기 상어가 오히려 더 신나게 추는 모습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아, 아니 진짜 저 아이가 순간 너무 귀여워요. 순간 어른들 어머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니 안진용님 아기 상어 병원에 어떻게 왔어요 진짜? 저 영상 속 여아는요 생후 19개월 된 김주아 양입니다. 네. 보신 대로 모자나 옷뿐만 아니라 먹는 과자조차도 아기 상어가 그려져 있는 과자를 먹는 정말 아기 상어의 찐팬이라고 할 수 찐팬 맞아요, 있죠. 진짜.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주아 양 있는 저곳 병원입니다. 생후 7개월 때 심장 기능이 10%밖에 작용하지 못한다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아서 지난해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심장 이식을 1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아양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지쳐가고 있었죠.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아기 상어 공연팀이 연락해 방문해 온 건데 이렇게 요청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어머! 아니, 장윤 변호사님 가족분이 아니라 간호사분이, 아니, 간호사분도 저렇게 이제 치료에 도움 주고 하면 지칠만도 한데 간호사분들 먼저 연락하셨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가족을 대신해서 신경을 써주신 건데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주아양의 어머니께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아가 너무너무 아기상어를 좋아하는데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는데 병원에서의 기억이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픔의 기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정말 재미있는 아기상어를 만났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세상에. 이 공연 회사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 1년의 기다림이 아이에게도 힘들겠지만 부모님도 경황이 없으셨을 아이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공연팀에게 이렇게 따뜻한 부탁을 청한 겁니다. 아니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연락이야 취할 수 있지만 백성문 네. 실제 또 와준 공연팀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 받고 왔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돈도 안 받았고 아기상어 공연팀이 인근 요 병원 그 주변에서 공연이 한 번 있었나 봐요. 네. 그걸 끝나자마자 이제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주아양을 만난 거고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완전 얼음이 완전 됐었는데, 얼음 됐어요. 네, 뭐 율동 노래 거기다 선물까지 주고 갔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어떤 금전적인 대가도 없었는데요. 세상에. 이 주아양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아는 인공심장을 달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보고 싶으면 저 공연에 가면 되잖아요. 네. 주아는 못 가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 주아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기 상어를 병원에서 직접 보게 된 주아양 얼마나 기뻤을까. 이후의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아해. 야, 그리고 색칠놀이 할 수 있는 책이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한테 춤추고 난리 났다 지금. 춤추고 난리 났다 지금. 와, 우리 주아양이 몸치가 아니네요. 잘 흔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 모습을 곁에서 본 주아양 부모님도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아양 아버님과 제작진이 직접 통화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는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교수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주아 오늘도 아기상어 보고 있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기상어를 매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아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직접 또 보내주시고 그 아기상어가 직접 온다는 이렇게 이 상황이 저희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너무 일하면서도 저도 계속 울컥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행복해하더라고요. 주아만 준 게 아니라 이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이제 어린이 환자들, 아기 환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여태껏 병원을 갔다 오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아가 크면은 많이 사랑을 너가 받았다. 세상에 조영은 원장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주아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심장 이식 등 의학적 치료일 수 있지만 저런 것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힘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가 주아 소식을 보면서 참 주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울컥하다가 저 장면을 보니까 막 같이 춤도 춰주고 너무 훈훈해가지고 맞아요. 웃음이 환하게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부모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게 부모님 심정인데요. 정말 이번 일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을 것 같고요. 네. 와, 세상 진짜 살만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흉흉한 소식 많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훈훈한 소식 정말 마음 따뜻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접하신 누리꾼 분들의 마음도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누리꾼의 반응도 궁금한데 저는 김명준 앵커님이 막 화내시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 막 정도로. 절로 아빠 미소 막 나오네요, 진짜. 저도 웃음이 나고 보시는 분도 웃음이 날 겁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얼른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기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 뒷목 잡는 소식만 보다가 감동이다. 글 보고 아침부터 울컥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의료진 공연팀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면서 저렇게 또 주아를 위해서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어른들을 칭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주아야, 아기 상어 보니까 기분 좋아? 응, 좋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앞으로 잘 이겨내고 심장 수술도 잘 받기를. 그리고 공연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전국의 많은 네티즌분과 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노길승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건물 청소 일을 하는 50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네요. 월급 많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야 뭐 대수냐 하겠지만 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아내한테 용돈 타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길승님 그 마음은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시가요. 요금 올리는 만큼 시민들에게 드릴 혜택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